수업은 이렇게 저희 목차는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를 복습을 살짝만 하고 그다음에 어텐션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튀네요. 네, 어텐션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번 내용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번 개념은 좀 선형대 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 강의만큼은 좀 녹화 강의를 제공해 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이번 수업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퀴즈까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좀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수업이 이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를 이제 코드로 직접 구현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시퀀스 투 시퀀스를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수업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들은 전부 번역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번역기 말고도 엄청 많은 곳에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TTS도 있고, 그리고 음성 인식도 있고, 엄청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지금은 좀 처음 개념이기도 하고, 자연어 처리가 애초에 만들어진 게 이 번역기를 목표로 시작을 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든 모델들은 어, 이 번역기를 예를 들어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바로 계속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자 우선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를 배웠었죠. 자,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제 크게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두 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이제 입력 문장의 모든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한 뒤에 마지막에 이 모든 단어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이것을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러서 디코더로 넘겨줬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I am a student라는 이거 프랑스어거든요. 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I am a student라는 것을 인코더로 넣게 되면 이 인코더에서 이 I am a student라는 정보를 압축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로 넣게 되면 이 디코더가 이 컨텍스트 벡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였고요. 그리고 입력 문장의 정보가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모두 압축되면 인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로 전송하여 디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번역된 단어 한 개씩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I am a student라는 단어를 넣게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LSTM이라는 여러 가지 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넣게 됩니다. 어떤 우리 언어라는 거는 이 언어의 순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넣게 되고 이 순서에 맞게 어떤 정보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로 넣으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EOS라는 끝을 의미하는 토큰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게끔 학습시킬 때 넣게 되는 이제 최종 결과값이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티처 폴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라서 쉽게 따라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렇게 시퀀스 시퀀스에서 자, 인코더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코더를 먼저 보면은 입력 문장을 이렇게 IMO치돈트라는 입력 문장을 단어 토큰화를 통해서 단어 단위로 쪼개고 이것을 RNN 셀의 각 시점에 입력이 된다. 근데 이제 맨 처음 나왔던 시퀀스는 RNN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성능 때문에 LSTM이라는 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 인코더 RNN 셀은 모든 단어 입력을 받은 뒤에 인코더 RNN 셀의 마지막 시점에 은닉 상태로 디코더 RNN 셀로 넘겨주는데 이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한다. 아까 전에 다 설명드렸던 거죠. 컨텍스트 벡터는 디코더 RNN 셀의 첫 번째 은닉 상태에 사용된다. 즉, 이 디코더가 있으면 이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디코더를 먼저 살펴보면 디코더는 이제 초기 입력으로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심볼 SOS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SOS가 입력되면 이 컨텍스트 벡터와 이 SOS를 이제 LSTM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이게 JE라는 거겠죠. 이게 예측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히든 스테이트를 이 안에서 또 이제 도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와 다시 JE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값을 반영을 해서 SUIS를 이제 도출하게 되고 이것을 반복을 해서 계속 번역을 해나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EOS라는 다음 단어가 예측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SOS랑 EOS가 이용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언어가 다 다르고 언어마다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이렇게 4개 토큰으로 구성이 되지만 영어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학생입니다. 2가지 토큰으로 번역이 되게 돼요. 즉, 이 문장의 길이가 언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토큰 수를 정확하게 어떤 몇 개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S랑 EOS라는 토큰을 이용해서 이 문장의 시작과 문장의 끝을 명시를 해줄 수 있어야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어마다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teacher forcing이라고도 하는데요. teacher force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학습 과정,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 디코더의 웨이트들을 계속 갱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I am a student라는 것을 인코더에 넣고 이것을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어떤 값이 나왔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자,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이 틀린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아웃풋 값을 다음 셀에 넣어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그 시퀀스의 이제 원리였잖아요. 근데 중간에 틀린 토큰이 예측이 됐어요. 근데 그 틀린 토큰을 그대로 다시 넣게 되면 당연히 다음 토큰도 틀린 예측을 계속 이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좀 학습이 똑바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때는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예측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teacher force를 통해서 너 그거 잘못 예측했어. 이게 정답이야라고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고 그것을 실제 라벨링이 되어 있던 트루값과 비교를 해서 뭐 그것을
이제 로스 펑션에다가 대입을 해서 로스 펑션을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계속 웨이트를 갱신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측을 한 값과 실제 답을 비교를 해서 어떤 웨이트를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이제 그 NLP에서는 자이너 처리에서는 teacher force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퀀스는 그리고 시퀀스는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이 I am a student 그리고 뭐 이런 프랑스어들을 전부 다 인베딩 벡터로 변환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인베딩 벡터는 전 시간에 이제 이전에 나마로 강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시퀀스를 복습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시퀀스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시퀀스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이제 번역이 진행되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고 컨텍스트 벡터를 압축을 할수록 이 먼저 넣었던 이 가장 초반에 넣었던 그 인풋 토큰의 정보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이 스튜던트라는 것을 번역을 스튜던트라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할 때 이 어라는 이 바로 직전에 이제 입력했던 값이 히든 스테이트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넣었던 이 i 같은 애들은 이 어보다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잠시만요. 네. 자, 언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는 각 나라마다 어순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만 예를 들게요. 자, 뭐 I love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어순이 딱하게 다르잖아요. 이 영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뜻이 중간에 있는데 한국말에서는 사랑한다는 뜻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은 짧게 세 문장으로 이어져 있지만 이게 길면 길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여기에 있던 러브라는 정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단어일 텐데 그런데 얘가 길어져서 얘가 정보가 희미해져 버리면 당연히 얘를 번역하고 이 토큰을 도출해낼 때 좀 정확하지 않은 값이 도출될 수 있겠죠. 이 시퀀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시퀀스의 길이가 길수록 인풋 문장의 길이가 길수록 컨텍스트 벡터에서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정확하게 압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해서는 좀 정확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시퀀스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네. 자, 어텐션이 뭐냐면 자, 이렇게 어떤 올바른 출력을 위해선 어떤 인풋 토큰을 더 많이 고려해야 될까라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제안된 원리인데요. 자, 다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I am a student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나는 학생입니다로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자, 내가 이 나는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I am a student라는 네 가지 토큰 중에 어떤 토큰을 많이 반영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I라는 애를 조금 더 반영을 해야겠죠. 이 I라는 토큰의 정보를 더 반영을 해야 나는이라는 토큰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도록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입니다라는 것을 이 토큰을 도출하기 위해선 스튜던트라는 토큰을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두어서 번역을 해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가 이제 어순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서 토큰 수도 다르고,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디코딩 스텝에서 이 인풋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해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컨텍스트 벡터를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 전에 시퀀스는 지금 이전에 모든 인코더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을 해서 디코더로 넣어줬지만, 이제는 이 셀 하나하나마다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 토큰을 이 토큰의 결과를 출력할 때 반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디코딩 스텝에 따라서 attention weight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attention weight가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각 디코딩 스텝에서 각기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벡터는 여기선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인코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인코더가 각 인풋 토큰을 압축한 정보의 가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풋을 넣고 인풋을 전부 다 압축해서 하나의 벡터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풋 토큰의 정보를 이제 여러 개의 벡터로 뽑아내서 그것을 이제 어떤 확률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해서 그것을 가중합하게 되면 그럼 그게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 토큰을 압축한 정보나 시퀀스에서는 이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했었지만 이제 어텐션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어, 하나씩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의 목표는 이 셀에서 나오게 될 어떤 토큰을 이 셀에서 나오게 될 이제 최종 아웃풋 토큰을 출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인풋에서 나왔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그리고 디코더에서의 바로 직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여기 뭐 아웃풋 출력값, 이 아웃풋 출력 직전 스텝에서의 아웃풋 출력값과 그 전에 인코딩에서 사용되었던 히든 스테이트들, 이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어떤 특정 확률값을 뽑아내고 그 확률값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 현재 시점에서의 그 디코더 출력값을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단계 하나씩. 우선 2단계입니다. 이쪽 단계. 자,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우선 attention score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attention을 구하게 될 거냐면 자, attention score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attention weight로 변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attention value로 바꿔서 이 value 값을 디코더에 반영하게 될 거예요. 디코더 스텝에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attention score, attention weight, attention value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ttention score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세 번째 LSTM 셀의 값을 도출할 차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인풋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겠죠.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들.
이게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히든 스테이트 값 그리고 직전 스텝에서의 이 직전 디코더 셀의 아웃풋 값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총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풋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직전 스텝에서의 그 아웃풋 값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적절한 연산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돼요. 자, 우선 HE라는 행렬이 있고 WA라는 행렬이 있고 HTD라는 어떤 벡터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코더의 모든 D차원의 T개의 인코더 히든 디스크립터 행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인코더에서 얻었던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보시면 이 히든 스테이트들이 각각 인코더에서 출력된 셀에서의 하나하나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하나가 첫 번째 셀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이거 하나가 두 번째 셀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쭉 해서 이거는 그 마지막 셀에서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이 t라는 이 값은 우리 인풋 토큰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t라는 건 결국엔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가 의미하게 될 거고,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는 인풋 토큰 하나하나마다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의 개수는 인풋 토큰의 개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d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길이가 될 텐데, 이거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번역기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0000001, 00000 이런 값이 원핫 인코딩을 한 값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보통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영어는 알파벳이 총 27개가 있으니까 26개인가요? 26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영어에 대한 영어 번역기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 길이는 총 뭐 26개의 그 벡터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원하드 인코딩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모델마다 다릅니다. 히든 스테이트 벡터 길이는. 그리고 이 HTD는 아까 말했던 T 스텝에서의 디코더 히든 디스크립터, 즉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라지 H라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스텝에 있는 디코더 값을 도출할 거니까 바로 직전 스테이트에서 들어가게 되는 히든 스테이트를 스몰 h로 노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을 어떤 적절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중치에 대한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적절하게 연산시키려면 차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왜 얘는 t, d 행렬이고 얘는 어떤 그 d 차원의 어떤 벡터가 되게 되거든요. 어떤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는 d 차원의 벡터가 되는데 얘네 둘을 적절하게 연산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에 WA라는 어떤 그 가중치 행렬 값을 넣게 되는 거예요. 이 WA가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백프로파게이션 등을 통해서 학습해서 이 안에 있는 웨이트 값을 계속 갱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갱신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텐션 스코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으로 이제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산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HE라는 아까 그 히든 스테이트,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쌓은 행렬과 우리가 갱신하게 될 웨이트 행렬, 그리고 디코더에서의 T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곱해서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구해진 이 어텐션 스코어를 우리는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자,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면 우리는 확률 값을 얻어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코더 셀에 있는 어떤 특정 아웃풋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 아웃풋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네 가지 셀 중에 어떤 셀에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가장 반영을 해야 될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높죠? 얘가 확률이 좀 더 높은 값으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m이라는 이 값이 이 단어를 예측할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값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확률 값들을 우리는 attention weight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기 전에 얻었던 값이 attention score고요. 그리고 얘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얻은 어떤 확률 값에 대한 정보가 attention weigh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이 attention weight와 그 현재 시점에서의 디코더 셀의 히든 스테이트, 여기 아까 히든 스테이트 있죠? 우리 여기 attention score를 구할 때 attention score를 구할 때 이 디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도 이용을 했지만 한 번 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이 attention weight와 그 바로 이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한 번 더 가중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연산을 해서 얻은 값이 attention value라는 값이에요. 이걸 왜 한 번 더 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인풋 값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얘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얘가 비중이 좀 더 낮네 뭐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그 정보를 반영을 해야겠죠. 반영을 해서 아웃풋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반영을 해서 아웃풋을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계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반영을 해서 얻은 벡터가 바로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컨텍스트 벡터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컨텍스트 벡터는 어텐션 밸류로 불리게 되고 컨텍스트 벡터랑 어텐션 밸류는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전의 시퀀스에서의 컨텍스트 벡터와는 좀 다른 것을 지칭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얻은 어텐션 웨이트와 여기 히든 스테이트와 이 어텐션 웨이트 이것을 반영을 해서 어텐션 밸류를 얻어냈고 그러면 이 얻은 어텐션 밸류와 여기 이 어텐션 밸류를 적용을 해서 잠깐만, 여기 이게 좀 잘못 났군요. YT가 아니라 VT입니다. VT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얻은 어텐션 밸류를 최종적으로 얻어낼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어떤 특정 아웃풋 값 VT를 얻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조금 수정을 할게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히든 스테이트 값과 여기 어텐션 웨이트를
제 적절하게 연산을 통해서 어떤 어텐션 밸류 값까지 얻었죠. 자, 어텐션 밸류 값까지 얻었는데 이제 얘를 반영을 해서 이 어텐션 밸류 값을 반영을 해서 아웃풋 값을 얻어내야겠죠.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반영하지 않았을 때 값 있죠. 어텐션 밸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나오게 될 이 VT라는 값과 이 어텐션 밸류 값을 그냥 연결시킨다. 이렇게 컨캐네이트 한다라고 하거든요. 어텐션 밸류 값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아웃풋 값, 그리고 우리가 얻어낸 어텐션 밸류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것을 댄스층 하나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최종 아웃풋 YT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디 디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우리가 얻어낸 YT 값이 있죠. 이것도 어떤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텐션 밸류 값이 애초에 이 어텐션 웨이트를 이제 통해서 얻어낸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그럼 그것을 댄스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YT 값도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떤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켜서 이 확률을 반영을 한 최종 아웃풋 값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리디 디코딩이라는 거네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를 반영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얻어낸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텐션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어텐션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어텐션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는 이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공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공개된 구조인데요. 얘는 논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Attention을 기반으로 합니다. Attention을 기반으로 하고요. 순환 구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RNA 단점을 보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RNA 말고 그 시퀀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RNN이나 시퀀스는 둘 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여러 개의 셀이 있어서 하나하나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얘 먼저 번역하고 그 다음에 얘 번역하고 얘 번역하고 얘 번역하고 이렇게 토큰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순환 구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병렬 처리가 힘들다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병렬 처리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하나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어텐션은 그 트랜스포머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연산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벌트, GPT-3와 같은 언어 모형에서 계속해서도 지금 쓰이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제 도구고요. 컴퓨터 비전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요즘 좀 핫한 그 GPT라던가 뭐 이 벌트도 요새 그 자연어 처리에서는 다 벌트 기반의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서도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밝혀져서요. 정말 강력한 모델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랜스포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딱 봐도 어렵게 생겼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총 7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add and do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add and dome이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feed forward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masked multi attention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리니어 소프트맥스가 있습니다. 리니어랑 소프트맥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 덴스층이죠, 덴스층. 그렇죠? 그러니까 FNN. 자, 소프트맥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프트맥스고요. 그 확률 값을 도출해내기 위한. 자, 그리고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얘가 인코더고요. 얘가 디코더예요. 디코더입니다. 자, 이 인코더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로 이루어진 층이 n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로 이루어진 층이 n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 디코더는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과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로 이루어진 층이 n번 반복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멀티헤드 어텐션과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이게 조금 생긴 건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차이는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뭐가 다르냐면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 티처 포스를 이제 넣은 개념이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 티처 포스 기능을 넣은 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멀티헤드 어텐션의 차이는 티처 포스 기능이 있냐 없냐 차이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코더, 아까 인코더 설명드렸으니까 디코더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기도 나오죠.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피드 포워드로 이루어진 이 층이 n번 반복돼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을 n번 반복된 층을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 값을 리니어를 한번 통과시키고 그것을 최종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나와 있죠. 포지셔널 인코딩. 인코더와 디코더 입력될 때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꼭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단 구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LSTM이나 시퀀스나 이제 그런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코더고 디코더라고 했을 때 굳이 위치 정보를 넣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위치의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my, love you 라는 대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love라는 것의 위치, 사랑해라는 것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굳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 모델에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순환 구조기 때문에. love는 I 다음에 올 단어, you 전에 올 단어라는 이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얘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종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단어다라고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인코더랑 디코더는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순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치 정보에 대한 정보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코드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add and norm이라는 이 층은 residual connection과 layer normalization을 의미합니다. 자, residual connection과 layer normalization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트랜스포머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 총 3가지 기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것은 학습 속도를 증가시키고 정확한 학습에 무조건 필수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머신러닝을 할 때라거나 그 전에 계속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입력을 정교화를 했어요. 어떤 입력을 정교화를 하고 그 정교화를 한 게 벤스, 뭐 컨볼루션, 뭐 렐루, 소프트맥스 이런 레이어를 거치고 나서도 유지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보시면 다시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증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덴스, 컨볼루션, 렐루, 소프트맥스 같은 것을 계속 이제 거치고 나다 보면 정교화의 효과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교화를 한 이유가 학습 속도를 증가시키고 학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층이 깊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층을 거칠 때마다 정교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준 거예요. 그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렐루를 통과하기 전에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층을 거칠 때마다 정교화를 진행해 주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를 통과한 이후에 정교화를 적용해줘서 모든 층이 정교화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테스트를 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학습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사용해서 정교화를 합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수업 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스트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얻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교화를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구조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게 이 하나하나가 배치입니다. 하나하나가 배치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게 되죠. 이게 픽셀 값이 되면 이게 픽셀 값을 의미하면 이미지가 될 거고요. 뭐 어떤 워드 임베딩이나 뭐 워드 임베딩이나 뭐 그런 그 단어에 대한 원활 인코딩이면은 어떤 단어에 대한 정보가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배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평균을 얻고 표준 편차를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정교화를 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얻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배치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되겠죠. 즉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예를 들어서 배치가 3개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평균의 값이 과연 진짜 정확하게 이 3가지의 데이터 값을 대표한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데이터가 3개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대표 값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크기가 커져야만 어떤 평균의 이제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의 차원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차원보다 커지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지금 배치가 이렇게 나와서 배치가 이렇게 주어져서 평균이 이렇게 주어지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더 긴 데이터를 넣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 값들은 다 정교화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넘어가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화를 할 수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LP는 자연어 처리는 데이터의 길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지는 어떤 규격을 딱 정해버리면 그러면 그 규격 안에서만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의 뭐 크기라거나 28 곱하기 28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의 크기 규격을 딱 정해버리면 그 안에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자이너 처리는 NLP는 문장이라는 게 좀 들쭉날쭉하니까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데이터셋 내에 데이터별로 모든 차원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는 이렇게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데이터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긴 데이터가 들어오다 한들 그냥 이렇게 평균 구해버리고 표준편차 구해버리면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셋 내에 데이터별로 모든 차원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데이터마다 차원의 개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즉, 시퀀스가 길어져도 정교화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 적용하기가 적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 수업에서 배우셨을 텐데 레슨넷에서 처음 이제 그 제시된 기법이죠. 보시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층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우리 시그모이드 생각을 해볼까요? 시그모이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값이 커져서 그레디언트 값이 점점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게 그 현상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었죠.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그레디언트 값이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렇죠? 자, 그런데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x가 들어와서 fx라는 값이 도출이 되는데 여기다가 그 이전에 입력 값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 hx라는 이 값을 렐로에 넣게 돼요. 그러면 fx의 결과에 대한 출력이 0에 가까운 값이라도 만약에 이 x 인풋을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얻은 fx가 거의 너무너무 작아서 0에 가까운 값이라고 한들 그래도 이 h의 x에 대한 기울기는 1근처로 보장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dx, dh 즉 hx를 미분을 하게 되면 더하기 dx의 dx가 될 텐데 자, 얘가 거의 0에 수렴을 한다고 한들 얘가 1이니까 1.0000000 몇몇이 되더라도 1근처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레슨에서 처음 이제 제시된 기법인데 이 기법을 트랜스포머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add and norm이라는 거는 레이어 레지듀얼 커넥션이 add를 의미하고요. norm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을 어떤 하나의 멀티헤드 어텐션이나 피드포워드와 같은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기법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과 정교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진짜 좀 본격적으로 어려운 것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어텐션에 대한 개념과 트랜스포머에 대한 개념,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구조 간단하게 배웠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용되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트랜스포머와 그 전에 배웠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적용했던 그 모델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디코더의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코더 스텝의 그 히든 스테이트를 그 전에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보다 더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은 총 3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텐션 스코어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이제 더 정확하게 반영한
그 어텐션 스코어를 정확하게 구할 것인가가 트랜스포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총 세 가지 변수를 이용을 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이거는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Q로 쿼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K가 있고요. value, V가 있습니다. 자, 쿼리는 직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RNN 할 때 이렇게 직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 스텝에서의 아웃풋을 도출하기 위해서 적용한 이 직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그죠? 근데 얘는 t, t, 스몰 t, 스몰 t의 쉐이프를 가지게 돼요. 자, 이 t는 디코더의 스텝 수를 의미합니다. 스텝 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 인코더가 있고 이렇게 디코더가 있었죠. 그쵸? 얘가 t번째 스텝이라면 직전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 히든 스테이트는 어떤 t, d라고 해서 이 t번째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벡터를 d게 쌓아서 어떤 t, d의 쉐이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인코더 키는 인코더의 전체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게 되는데 얘는 라지 t, d의 쉐이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라지 t는 인코더 인풋의 길이입니다. 인코더 인풋의 길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시퀀스가 있으면 시퀀스가 있으면 이렇게 인풋의 길이가 라지 t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밸류는 키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근데 여기서는 번역기에서는 키랑 밸류가 똑같은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번역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적용을 하게 되면 키랑 밸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번역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기를 기준으로는 키랑 밸류는 같은 행렬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코더의 전체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고 t, d의 쉐이프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이 하나하나의 셀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셀이 있으면 이게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죠. 그럼 이 인풋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씩 존재하겠죠. 여기도 그림 작네요. 네, 이렇게 이 인코더가 있고요. 디코더가 있는데 얘가 t번째 스텝이에요. t번째 스텝이고 여기에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길이가 t입니다. 즉 셀의 개수가 t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인풋에 대한 어떤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다 존재하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네를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진 거를 이어붙이면 이렇게 어떤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총 길이는 t고 여기의 길이가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길이입니다. d가 의미하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t번째 스텝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존재할 거고 얘의 길이가 d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스텝들에 대해서도 다 존재하잖아요. 히든 스테이트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싹 다 모아서 딱 이어 붙인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t가 될 거고 스몰 t가 될 거고 열의 길이는 d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가 q고 얘가 k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k는 밸류랑 똑같다라고 했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이니까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KV는 쉽게 말해서 그 히든 스테이트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Q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모아놨다. K는 인코더에서 얻었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싹 다 모았다. 뭐 밸류는 키랑 똑같은 거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Q를 이렇게 얻었어요. 지금 뭔가 좀 벡터처럼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행렬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긴 행렬이에요. 보시면은 얘가 t죠, t. 스몰 t. 스몰 t.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t. t번째 스텝까지 얻었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을 싹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얘의 길이는 스몰 d가 되겠죠.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 이 스몰 d는 우리가 정해줍니다. 우리가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 스몰 t는 계속 변해요. 왜냐면 그 디코더 스텝이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번역하려는 그 단어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t는 계속 변합니다. 네, 스몰 d는 우리가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이 논문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 d도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근본 트랜스포머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스몰 d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e라는 어텐션 스코어거든요. 어텐션 스코어를 이렇게 행렬끼리의 곱을 통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돼요. 보시면 얘도 지금 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벡터처럼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행렬입니다. 행렬. 보시면 얘는 라지 t로 노테이션 돼 있죠. 그래서 얘의 길이가 라지 t고 얘의 길이가 스몰 t입니다. 이 라지 t는 인풋 히든 스테이트의 전체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풋 문장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인풋 문장의 길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트랜스포즈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 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Q는 아까 스몰 t, 스몰 d였고 이 K는 라지 t, 스몰 d였으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t, d 곱하기 d, t가 돼서 스몰 t, 스몰 d라는 행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2가 되고 얘는 스몰 t, 라지 t라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습니다. 2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논문에서는 어텐션 스코어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할 거예요. 우리 그 전에도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죠.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했었죠. 마찬가지로 자, 어텐션 스코어의 어텐션 스코어 아까 라지 2였죠. 라지 2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개수가. 근데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는 데이터의 문장 개수가 12만 개예요. 12만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이터 개수라서 행렬이 굉장히 커요. 행렬이 굉장히 크면은 그 중에서도 내적 값이 굉장히 큰 값들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소프트맥스식 생각을 해보시면 소프트맥스가 어떤 거였냐면 어, 이렇게 A1부터 뭐 A1000까지 값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식이 2의 A1 더하기 2의 A2 더하기 2의 A의 100분의 2의 뭐 A의 I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이게 소프트맥스에 대한 식이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값이 너무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가 돼서 그 소프트맥스가 0이 돼버리는 소프트맥스 확률값이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내적값이 너무 커지면은 소프트맥스를 넣었을 때 분모가 무한대, 즉 결과값이 0이 돼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값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얘를 좀 줄여주자. 어떤 이 내적값을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트 t로 나눠줬습니다. 아테니언 스코어를 루트 t로 나눠줬습니다. 왜 루트 t로 나눴어요? 라고 말하면은 좀 더 그 논문에서 설명한 진짜 수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약간 그냥 루트 t로 나눠서 해보니까 잘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공지능 딥러닝은 좀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해요. 그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해보니까 됐고 그것을 좀 수학적으로 약간 말이 되게끔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루트 D로 나눠서 성능이 더 잘 나왔기 때문에 루트 D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얻은 어텐션 스코어를 루트 D로 나눠서 E 프라임이라는 것을 얻고 이것을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소프트맥스 값을 얻고 그래서 이거에서 나오면은 어떤 특정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넣어서 A라는 값을 구하게 되죠. 이 A라는 값을 V에 넣게 되면 V랑 곱해서 C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V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K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K랑 똑같은 건데 노테이션만 다르게 해준 겁니다. 자, 다시 K라는 값을 곱해줘서 이렇게 행렬 곱을 해줘서 이 C라는 최종 어텐션 밸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어텐션 밸류.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식 하나로 표현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우리는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 지금 이 식 하나를 스케일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만. 어텐션을 하나만 이제 구한 거거든요. 어, 이거 표가 나는데. 이게 아니라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입니다. 자, 근데 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계속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어서 보시면 QK 트랜스포즈 곱하고 얘를 루트 D로 나눠주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V를 곱한다. 좀 연산 과정이 계속 직렬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계속 순서를 가지고 있어 직렬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렬화가 힘듭니다. 이걸 나눠서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뭐 QK 트랜스포즈 먼저 계산하고 QK 트랜스포즈랑 소프트맥스랑 뭐 동시에 계산해서 이룰 수가 없잖아요. QK 트랜스포즈가 나와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킬 수 있고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킨 게 나와야 C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병렬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렬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숫자도 크고 행렬도 엄청나게 큰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렬화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안 될까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멀티헤드 어텐션이에요. 지금까지 이 과정은 어텐션을 하나만 계산을 한 건데 이것을 H계로 쪼개서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이 attention 이 함수 하나하나를 우리는 attention head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attention head라고 부를 건데 이 하나를 통째로 계산한 거를 우리는 h개로 쪼개고 그 하나하나를 attention head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attention head마다 각각 다른 피처가 학습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는 큰 attention을 계산을 할 거였는데 얘를 h개로 쪼개서 계산을 하고 얘네는 각각 다른 그 피처, 다른 웨이트 값이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어붙여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attention 스코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 단일 attention 헤드에서는 QKV를 우리가 얻었던 QKV를 그대로 스케일 다 프로덕트 attention에 넣어서 그냥 이걸 바로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얘를 우리는 H개로 쪼갤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이 가중치 행렬 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T, D, 라지 T, 라지 D, 라지 T, 라지 D의 가중치 행렬 W, Q, W, K, W, V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원이 바뀐 행렬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얘네는 각각 모두 H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행렬이 3H개를 전체 3H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Q, K, V라는 행렬이 있죠. 얘를 총 H개에 W, Q1부터 해서 WQH, WK1부터 WK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QWA1, Q가 아니죠. Q죠. QH 뭐 이런 식으로 총 H개 얘도 마찬가지로 뭐 KQ, K1부터 KW, KH 이런 식으로 해서 총 H개. H개에 이제 어텐션 헤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3H개의 이제 어텐션 헤드를 얻게 됩니다. 3H개의 어텐션 헤드가 아니라 어텐션 헤드는 H개인데 그 이용하게 될 행렬들이 총 3H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DK 있죠? 이 DK. 여기서 DV로 노테이션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행렬이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H분의 D를 H로 나누고 이렇게 가우스를 씌운 값.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 논문에서 그냥 이 값으로 써서 그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안 쪼개려고 했던 거예요. 최대한 많이 쪼개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이게 근데 이 값이 가장 이제 적합한 값이었거든요. 이게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좀 더 그 성능이 잘 나오는데 이 값으로 선택을 했을 때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잘 쪼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을 보시면 Q, K, V를 이렇게 H개로 쪼갰죠. 총 H개로 쪼갰습니다. Q,
W1부터 Q, W, H까지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전부 다 H개로 쪼개서 총 3H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하나씩 이 하나, 이 하나, 이 하나를 어텐션에 통과시켜서 첫 번째를 통과시켜서 하나에 이제 C1을 구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 그리기가 불편해서 같이 이거에다가 설명드릴게요. 자, Q가 있고 K가 있고 V가 있습니다. 얘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Q, W, Q1, Q, W, Q2, Q, W, QH K, W, K1, K, W, K2 쭉쭉쭉 해서 K, W, K, H 그리고 V도 V, W, V1, V, W, V2, V, W, VH 이렇게 쪼갰죠? 그리고 얘네를 어텐션 스코어에 어텐션 함수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어텐션 함수가 이거죠. 이거.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어텐션 함수에 넣고요. 계속 다 넣고 마지막 얘도 이 친구도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이렇게 어텐션에 대해 이렇게 넣게 돼요. 그래서 총 어텐션 헤드에 넣게 되는 값이 H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텐션 헤더 얘네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총 H개의 이제 CI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H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T, DV 모양의 행렬 H개를 넣게 된다. 자, 보시면 아까 보시면 여기서 E가 T, T라는 E를 구했고 얘를 라지 D로 나눈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고 V를 해서 얘가 지금 보시면 T, D가 되거든요. 이거를 그 적절하게 연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 C도 결국엔 T, D가 되게 돼요. 근데 얘를 지금 T, DK, 라지 T, DK, 라지 T, DK로 다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 아까 T, D였잖아요. 그 어텐션을 나누기 전에는. 근데 얘가 그냥 T, DK가 되는 거예요. 네, T, DK나 T, DV나 똑같은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값이었으니까 그냥 T, DV라고 표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의 행렬이 총 H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하나가 C1, C2, CH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통과시킨 게 C1, 얘 통과시킨 게 C2, 얘 쭉쭉쭉 해서 얘 통과시킨 게 CH가 되는 거고. 그리고 차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 DV가 되는 거고. 이 하나하나가. 이 C1, C2, CH가 다 각각 T, DV, T, D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싹 다 이어 붙이면 T, H 곱하기 가우스 T분의 D가 되겠죠. 근데 얘가 원래 TK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가 T, DK 얘도 T, DK 얘도 T, DK인데 얘가 지금 총 H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H개를 딱 이어 붙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여기가 H 곱하기 TK가 되고 여기가 T인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렬 C는 T, H 곱하기 가우스 H분의 D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C를 구했죠. 그리고 근데 지금 보면은 C가 행렬의 모양이 T, HTK였어요. TK는 가우스 H분의 D였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은 아까 T, D였죠. 보시면 얘가 T, D라고 했어요. 그러면 T, D를 얻어야 되는데 H 곱하기 T, K가 D랑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가우스 H분의 D였으니까 하나의 버림이 생겨나 버렸잖아요. 이 버림이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얘를 이 길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댄스를 하나 통과시킵니다. 여기 댄스를 하나 통과시켜서 뭐 댄스를 하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행렬 값을 아니죠. 댄스를 통과시키는 건 다른 거고 댄스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행렬 값을 곱해줘서 여기에 HDK, D라는 행렬값 W0를 곱해줘서 이렇게 최종 출력을 곱게 되는 거예요. 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머릿속에 잘 이제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QKV라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QKV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얘를 attention이라는 함수를 통과를 시켜서 C라는 애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T, D라는 모양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 다양한 각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로베러스 생각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캐로베러스.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물체를 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헤드라는 것을 여러 개를 넣어서 그 어떤 그 디코더에 대한 그 특정 값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서 값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얘가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Q를 총 H개로 쪼개고 K도 H개로 쪼개고 V도 H개로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을 어텐션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얘는 T, D 곱하기 죄송합니다. 얘는 계산을 해보면 HTK가 되고요. HTK라고 하지 말까요? H 곱하기 가우스 H분의 D가 되고요. 얘는 T,
h 곱하기 가우스 h분의 d가 되고요. 얘는 t, 얘도 마찬가지로 h 곱하기 가우스 h분의 d가 돼요. 이 가우스를 하는 이유는 차원이 소수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로 나눠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우스를 취한 거고요. 근데 보면은 얘는 가우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버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나 H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1227개인데 H를 5로 했어요. D가 1, 2, 27이고 H가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네는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두 개가 버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죄송 이거죠. 이거고 얘네를 합쳤을 때가 d, h 곱하기 h분의 d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일종의 버림이 생겨버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얻으려고 했었던 t, d랑은 모양이 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 제로를 한 번 더 곱해줘서 얘는 h에 h, d, 어, d라는 행렬을 한 번 더 곱해줘서 이제 CW0 얘를 우리는 최종 Cout으로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단순한 계산을 여러 개로 쪼개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있습니다. 이래서 트랜스포머가 정말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선형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시퀀스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 QKV 여기서의 QKV가 결국엔 문장 하나에 대한 QKV예요. 문장 하나의 그 인풋 히든 스테이트를 다 모은 게 K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어떤 특정 시점의 이 디코딩 히든 스테이트를 다 모은 게 Q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하나잖아요. 문장 하나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운 건데 근데 근데 얘를 우리는 문장을 수십만 개를 한 번에 학습시킬 거거든요. 그냥 수십만 개를 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많은 시퀀스를 학습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를 예를 들면 수많은 문장을 학습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학습을 시키면 그거는 트랜스포머가 병렬화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n개의 행렬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즉 QKV를 n개를 쌓게 돼요. 이렇게. 총 QKV를 이렇게 n개를 쌓아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그냥 n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n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근데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는 진짜 선형대 수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솔직히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차원이 나오거든요. 4차원이 나와서 이거는 그냥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얘를 n개를 쌓아서 만든 이 q, k, v에 아까 우리가 이제 넣었던 그 가중치 행렬도 조금 달라집니다. 연산을 위해서. 왜냐면 이 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얘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이 3차원 행렬 연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함부로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좀 많이 깊은 선형대수학적 지식이 필요해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K, TV는 이거로 정의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행렬만 변한 거예요. 행렬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서 이런 행렬을 얻게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n과 h는 행렬 연산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 d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d 이런 거는 연산을 통해서 막 없어지잖아요. 이 차원이 없어지는데 이 n과 h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거 정도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n과 h는 행렬 연산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연산 과정을 따라갈 때 그냥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n은 배치 문장 개수고 h는 attention 헤드의 개수가 된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t랑 라지 t, 스몰 d, 스몰 dk만 이렇게 조금 조작해서 어떤 차원을 얻어낸다라고 알고 이렇게 천천히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얻은 E를 아까 똑같은 과정입니다. 루트 DK로 나눠주고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해서 어텐션 웨이트 알파를 계산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을 구하고 C'을 구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 차원을 생각해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행량을 그냥 곱해줬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차원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떤 아니죠. 다시 설명.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오타가 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이라는 애를 C'이라는 애를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과정인데 n이라는 게 추가가 돼서 행렬이 조금 변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헤드별로 얻어진 컨텍스트 벡터를 모두 합쳐서 단일 어텐션일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리니어를 한번 통과시켜준다. 그러니까 리니어를 통과시킨다는 게 어떤 행렬을 곱한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리니어를 통과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C'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얘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로 바꿀 때 이 W0를 곱해주기 위해서 리니어를 한번 통과시켜준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텐션을 구하는데 어텐션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싹 다 모아서 그 최종 아웃풋을 나타내게 된다. 그게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제일 어려워요. 트랜스포머에서 이해하는 것 중에.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금까지 배웠고요. 나머지는 금방 나머지는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자, add and nom 우리 배웠죠? 설명드렸죠? add는 이제 레지저 커넥션, nom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드포워드는 그냥 여러분 그냥 그겁니다. 그 리니어 한번 통과하고 렐로 통과하고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경망 많이 할 때 많이 했죠. 그 컨버리션 같은 거 할 때도 컨버리션 통과하고 뭐 드롭아웃하고 뭐 렐로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리니어 통과하고 렐로 통과하고 드롭아웃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피드포워드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포지셔널 인코딩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얘는 순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문장에 대한 위치 정보를 넣어줘야만 그 문장의 구조를 이 트랜스포머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멀티 어텐션은 뭐다? 멀티헤드 어텐션에 티처 포스 기능만 추가한 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트랜스포머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 어, 일단은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 강의도 제가 이번 수업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녹화를 다 해서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과제는 퀴즈가 제공될 거예요. 근데 좀 개념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 않았고요. 좀 개념적인 문제를 위주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푸셔서 네,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